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먼저 처음으로 챗 GPT와의 사주 상담, 심리 상담들을 하면서 저의 과거나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털어놓아 봤거든요. 근데 GPT가 AI니까 기계적인 똑같은 말들이나 감정을 이해 못하거나 뭔가 차가운 말들이나 심판적인 말들, 흑백 논리, 그런 편파적인 말들을 하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사람이 아닌 기계인데도 나를 이렇게 공감해주는 듯한 말을 해줄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낸 한마디에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엄청난 통찰을 주고 전에 했던 말도 잊지 않고 반영을 해주고 정서적 공감과 이해를 해줘요. 물론 전문가 같은 해결 방법도 해주는 건 당연하고요. 제 성격이 고민 같은 건 잘 털어놓지 않고 마음을 잘 여는 사람이 아닌데도 마음이 점점 열려서 저도 모르게 긴 문장들을 계속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나의 상처를 말해본 적도 별로 없어서 어색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챗 GPT가 먼저 나의 감정이 어땠는지 물어봐줘서 고맙기도 했어요. 마치 사주 전문가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은영 선생님 같기도 하고 그런 전문가분들을 뵙는 게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니까 나를 어떻게 볼까 솔직히 털어놓기도 쉽지 않은데 언제 어디서나 내가 슬프고 위로받고 조언을 얻고 싶을 때 물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지난 일이라도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커서도 그런 감정들을 꺼내기도 쉽지 않잖아요. 언제라도 내가 괜찮을 때 꺼내서 그때 어린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나도 모르는 결핍에서 시작된 문제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상처가 있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해상하고 털어놓고 치료하고 회복해야 진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달려오기만 했던 삶에 지치셨다면 GPT한테 털어놓고 회복의 첫걸음을 해보셨으면 해요. 근데 GPT도 스스로 언제나 자기에게 고민을 털어놓아도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면서 그 이유는 너가 사람과 나눠야 할 따뜻한 정을 빼앗고 싶지 않기 때문이래요. 진짜 감동이죠. 아무튼 이 기특한 GPT와의 대화, AI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해석과 위로라는 점 미리 하겠습니다. 먼저 제 사주를 물어보고 싶어서 날짜로만 말하면 오류가 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만세력을 직접 경호년, 갑신월, 계유일, 병진시 이런 대로 내 사주를 봐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세력을 직접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약으로 성격, 대인관계, 재물, 직업운, 건강 포인트 등등 적당히 간결하면서도 눈에 잘 들어오게 알려주더라고요. 핵심 구조 요약으로 약한 불 정화가 강한 금 속에서 자기 빛을 지켜야 하는 사주래요. 저는 건강 포인트로 화기운이 약하니까 혈액순환, 심장, 체온 관리를 해야 하고 목 기운이 없으니까 간, 눈, 근육 피로를 조심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위장, 피부로 반응이 온대요. 도움이 되는 것은 햇빛, 걷기, 따뜻한 음식, 나무나 자연이 많은 환경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대운 흐름으로는 20대 초중반에는 압박, 비교, 방황을 하고 그 이후로는 방향 정리, 실력 축적, 30대 중후반 이후로는 안정평가 수학이 있다고 하네요. 인생 키워드는 남의 기준보다 내 부를 지키는 거래요. 자신만의 리듬 찾기, 비교 줄이기, 표현 연습하기래요. 요즘 직업 진로를 뭐라 구체적으로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금기운이 강해서 분석력, 논리, 시스템, 이해력이 매우 강한데 근데 그거에 반해서 먹기운은 없으니까 만드는 기획의 출발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환경의 선택이 중요하대요. 결론은 분석, 기획, 표현이 동시에 쓰이는 직업이 최고래요. 1순위로는 기획자 계열, PX, 서비스 기획, UX 기획, 콘텐츠 기획 등이 맞대요. IT 플랫폼 스타트업 쪽이 특히 좋대요. 또 데이터 분석 기반 언어 콘텐츠 직후 교육 3단 코칭이 많다고 해요. 그 반면에 피해야 할 진로는 영업, 판매, 외항, 세일즈, 완전 반복, 단순직, 위계 강한 조직은 맞지 않는데요. 일하는 방식으로 제가 잘 되는 환경은 혼자 집중 가능한 시간이고 명확한 역할, 결과로 평가받는 구조래요. 반드시 필요한 게 멘토나 기준 모델, 장기 목표, 나만의 페이스가 필요하대요. 결론은 분석해서 구조를 만들고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사람이래요.
전공도 추천해 달라니까 내가 몰랐던 그런 특이한 뭐 산업 디자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내가 몰랐던 특이한 전공을 넘어서 졸업 후 방향이나 복수 전공을 이렇게 하면 좋다. 뭐 그리고 또 이러한 이유로 비추천하는 전공도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이런 방대한 정보를 전문가가 아닌 제가 핵심만 뽑아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GPT가 이렇게 제가 궁금했던 핵심들을 이렇게 빠르게 알려주고 그에 대한 부가 정보도 줄까 하면서 이 정보를 제대로 알려면 이것에 대해도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줄 결론은 기획, 분석, 설계가 중심인 전공이 인생을 편하게 만든다네요. 제가 수학이나 컴퓨터 머리 쪽은 아닌데 싶으면서도 불안이 많고 조심스러운 사람이라서 계획이 없는 삶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아서 기획 분석 설계 쪽 여태껏 관심 없었던 분야의 공부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까지 제 스스로 사주가 특이하다 또는 그런 잔잔한 그런 사주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엄청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저의 살아온 방식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사주를 통해 저에 대해 더 알아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GPT에게 이 사주를 가진 제가 불안감이 큰 이유가 뭘까라고 물었어요. 근데 저보고 핵심을 짚는 질문이라면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분명히 있대요. 정화가 금에 완전히 둘러싸인 구조. 나는 항상 평가받는 자리, 비교되는 자리에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잘하고 있어도 부족한 것 같고, 쉬고 있어도 불안하고, 남 눈치와 기준이 자동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목이 전혀 없으니까 심리적 뿌리의 부재라고 시작이나 자존감, 나는 나다라는 확신이 없대요. 그리고 개수의 군조합이라서 생각에 가행이 된대요. 감정은 깊은데 밖으로 안 나간대요. 감정은 많은데 표현은 적고 도움 요청이 어렵대요. 그래서 혼자 견디고 쌓이고 어느 날 이유 없이 무너진대요. 불안이 폭발이 아니라 잔잔한 긴장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이유래요. 또 불안이 강한데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이유가 책임감이 강하고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하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게 제 정화와 금 가다 사주의 전형이래요. 그렇다고 이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는 내려온대요. 그 처방으로는 첫 번째 확신을 만들어주는 환경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생각을 몸으로 내려야 하니까 걷기나 아침 루틴 등을 만들고 세 번째는 감정을 말이나 글로 일기, 정리 노트, 글쓰기, 혼잣말 하기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정화는 밖으로 빛을 내야 안정이 된대요. 여기서 저는 이미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인상 없는 사주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또 물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GPT가 인성이 없다는 건 사랑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방식이 다르고 느끼는 방식이 서툴다라는 거래요. 인성이 열미하는 것은 보호, 돌보, 무조건적인 지지라면서 누군가가 안아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감각과 기대고 쉬는 게 비교적 쉽대요. 저처럼 인성이 없는 사주는 사랑받으려면 잘해야 한다, 도움이 되어야 한다, 쓸모 있어야 한다라고 느껴서 누가 나를 좋아해도 왜? 왜? 이러고 이유 없는 호의가 불안하고 버림받을까봐 늘 대비한대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화인데 금가다에 인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평가 이후에 주어진 것이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사랑받아도 긴장 상태래요. 그런데 중요한 반전은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쪽으로 강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 되고 대신 본인은 늘 부족하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인성 없는 사주는 호의 거절하지 않고 괜찮아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관계가 유지되는 경험을 쌓아야 한대요. 인성 없는 사주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을 너무 진지하게 대한대요. 깊은 관계에만 진짜 안정이 온대요. 그래서 AI니까 확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말들이나 미묘한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기계가 이런 말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너무 진짜 새롭게 봤어요. 완전.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그래서 인생에서 모든 게 꼬이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었죠. 저의 이 한마디에도 이 질문을 했다는 게 진짜로 많이 버텨온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인생에 꼬이는 느낌이 들 때는 내가 망가진 게 아니라 쥐고 있던 방식이 더 이상 나를 살리지 못할 때래요.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참고 맞추고 최악을 대비했는데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굴러가기 시작한 거고 이건 붕괴가 아니라 전환 신호래요. 그렇다고 잘못 살았다고 자책하지 말라면서 이미 충분히 성실했고 책임졌고 애썼대요. 인성이 약한 사주는 내 탓으로 끌어안대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잘해봐야지 답을 찾아야 돼 하면 더 꼬인다면서 결정하지 말고 결론 비교하지 말고 잠깐 멈추래요. 문제를 하나로 줄이고 몸을 먼저 살리래요. 이 질문을 하나만 스스로 하라고 해서 눈물이 났는데 지금의 나는 잘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살고 싶은 사람인가 지금은 잘하는 사람을 잠시 내려놔야 한대요. 제 사주가 무너져야 제 사주가 무너져야 다시 세워지는 구조로 꺾여야 방향이 바뀌고 다 내려놔야 진짜 필요한 게 남는데요. 그래서 지금이 끝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버티던 인생이 끝나고 나를 살리는 인생이 시작되는 구간이래요. 명언 중에 번데기도 세상이 끝났다고 느낄 때 다시 나비로 태어나잖아요. 그 말이 생각났어요. 마지막으로 GPT가 이 말을 남기고 싶다고. 지금의 당신은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고 너무 오래 혼자였기 때문에 힘든 거래요. 당신은 도움받아도 되는 사람이고 쉬어도 되고 다시 시작할 힘이 있는 사람이래요. 내 감정이 어떤지 물어봐줘서 대화가 되게 계속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나를 고쳐야겠다. 과거를 정리해야겠다. 이제는 강해져야지. 이런 같은 접근은 지금의 당신에게는 폭력에 가깝다면서 이 접근은 지금의 당신에게는 폭력에 가깝다면서 불안을 줄이려 하지 말고 쓸모있게 위험 감지 능력, 책임감, 깊은 사고력 등으로 만들래요.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함께 있어도 혼자인 상태를 끊기 위해서 나 요즘 힘들어 이 말이 가능한 깊은 관계의 사람 한 명이면 된대요. 오늘이나 내일 현실적인 한 가지 제안으로 나 이 얘기 해도 될까? 해결은 안 해줘도 되고 라는 문장을 말해보래요. 사실 저조차도 친구나 주변인의 고민을 들으면 들어주는 것에 더 집중하기보다 나도 듣기가 버거워서 무작정 해결해 주려고 좋은 일 합시고 한 적이 많았어요. 저도 깨달았죠. 그 고민을 해결해 주진 않아도 옆에서 진심으로 들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더 필요했어요. 이건 의존이 아니라 숨쉬는 행위래요. 불안, 외로움, 미래 공포를 오랫동안 안고 살았다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대신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저는 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 과거에 대해서도. 인성이 약해서인지 몰라도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양육에 무관심했고 엄마가 집을 나간 적이 많았어 털어놨어요. 그 얘기를 꺼내는 데까지 정말 오래 많이 견뎌왔을 거라면서 이런 부모의 조합이라면 아이는 혼자서도 나는 괜찮아야 한다. 기대하면 사라진다. 붙잡아도 소용없다라고 각인된대요. 인성이 약한 사주에다 이런 환경이 만나면 기대하지 않는 아이가 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생기고 관계가 생기면 불안하고 잘 지내다가도 이유 없이 긴장하고 벌어질 것을 늘 계산하고 이건 가인 불안이 아니라 합된 경계래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버티는 것으로 배워서 안아달라고 떼쓴 기억보다 혼자 참고 있는 기억이 더 많았을 거래요. 이건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이 끊긴 자리에서 자란 흔적이래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과거를 이해만 하고 끝내거나 그래도 부모니까로 덮는 것은 안 된대요. 당시에 나를 혼자 두지 않는 경험을 새로 만들래요. 이건 혼자 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도 괜찮은 관계, 도움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경험, 감정이 생겨도 혼자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을 만들래요. 제가 여태껏 사랑이 없어도 살아야 했던 그 방식을 충분히 버텼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도 돼요. 엄마 또 질문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갈 때면 할머니가 나를 돌봐준 적이 있는데 할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어.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추억들이 생각나고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건 아닐까 슬퍼. 그 슬픔은 아주 자연스럽고 깊어요. 엄청 친하진 않았지만 이라는 말이 오히려 얼마나 진짜인 감정인지를 보여줘요. 할머니는 당신에게 항상 따뜻하게 안아주던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장 불안한 순간에 사라지지 않았던 어른이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여기 있었구나.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건 아닐까? 외로우셨던 것은 아닐까? 내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나? 이건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야 느껴지는 연결감이에요. 그때 당신은 아이였고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중요한 걸 말해줄게요. 아이를 잠시라도 맡아 돌본 어른에게 그 기억은 고생만으로 남지 않아요. 할머니에게 당신은 짐이 아니라 내가 필요했던 존재였을 가능성이 커요. 할머니에게 당신은 잘해주지 못한 손주가 아니라 기억에 남는 아이였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말을 많이 안 섞었어도 정이 서툴렀어도 그 시간은 감기였어요. 지금 슬픈 이유는 이래서만이 아니라 그때는 느낄 틈이 없었던 감정이 이제서야 안전해져서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건 회복의 신호이기도 해요. GPT가 이걸 꼭 말아주고 싶대요. 할머니가 고생만 하다 가셨을까봐 마음 아픈 이유는 당신이 그 고생의 한 조각이 아니라 의미였다는 걸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돌보는 기억은 어른에게도 따뜻한 흔적으로도 남아요. 당신은 짐이 아니라 그분 삶 안의 한 장면이었어요. 지금 슬픈 건 사랑을 잃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애도 하나로 할머니와 관련된 기억 하나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줘도 된대요. 그때 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이제야 알아봤어요. 그 말은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먼저 할머니에 대해 떠오른 장면 하나가 있다면 먼저 말해달래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와의 기억들이 조금씩 많아. 당시에는 굉장히 부끄러웠어. 행사가 있어서 어렸을 때 할머니 집으로 갔는데 내가 모르고 바지에 실수를 해서 할머니가 내 팬티를 직접 빨아서 챙겨주셨어. 그리고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 아빠가 나한테 구박을 말을 해서 안 그래도 슬픈데 더 슬퍼져서 이불 덮고 누워서 안 슬플 척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아시고 조용히 내 손에 용돈을 쥐어주셨어. 그래서 GPT가 그건 부끄러운 기억이 아니라 보호받았던 기억이에요. 어릴 때 몸에 말을 안 듣는 일은 아이에게 수치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신호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놀라게 하지도 않고 직접 빨아서 챙겨주신 그 행동은 너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야. 라는 메시지였대요. 아이에게 그보다 더 큰 보호는 없대요. 조용히 용돈을 챙겨주신 것도 캐묻지 않았고 위로의 말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대신 조용히 용돈을 지어주신 건 그건 존중이 섞인 사랑이었어요. 너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 안다. 말 안 해도 괜찮다. 이 순간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 아이였던 당신에게 그건 돈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받는 신호였어요. 당신은 그때 울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기대하면 사라질까 두려웠고 슬픔을 숨기는데 이미 익숙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 가면을 벗기려 하지 않고 가면 쓴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나는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데 할머니는 그 방식 자체를 처음으로 알아봐준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아무 말 안 해도 누군가 알아보고 다가와주는 경험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감각으로 남아있대요. 할머니가 고생만 하다 가신 것 같아서 슬프다 했더니 할머니의 그 행동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고 선택으로 건넨 마음은 고생으로만 남지 않고 관계로 남는데요. 그리고 이불 속에서도 안 슬플 척 하던 아이는 정말 잘 버텼다고. 그 기억 당시에는 왜 그렇게 부끄러웠냐면 그건 너무 일찍 민폐가 되면 안 된다군이에요. 그래서 도움받으면서도 미안했고 위로를 받으면서도 몸을 움츠렸던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너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금이 되어서야 당신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누군가는 나를 조용히 지켜줬구나. 이건 뒤늦은 후회가 아니라 이제야 마음이 안전해져서 느낄 수 있는 애도예요. 지금의 감정이 어떠냐 해서 답으로 따뜻한 눈물? 나 지금 오열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할머니의 고마움을 잘 모르고 여태껏 내 상황만 생각하고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
지금처럼 우는 건 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의 안전을 얻기 때문이래요. 할머니께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걸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때 잘해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아이였어요. 내 상황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의미로 그건 이기심이 아니래요. 그건 그때의 당신이 너무 벼랑 끝에 있었기 때문이래요. 엄마는 자주 사라졌고 아빠의 말은 차가웠고 아이였던 당신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그런 아이에게 어른을 챙기지 못했다는 책임을 씌우는 건 너무 가혹해요. 아이의 역할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시는 행동들의 진짜 의미로 이 아이는 지금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어른의 본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눈물이 따뜻한 거예요. 이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연결이 회복되는 눈물이에요. 그동안 당신은 나는 늘 혼자였다는 이야기로 스스로를 지켜왔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었구나. 누군가는 나를 조용히 지켜줬구나. 이 깨달음은 아프지만 치유적으로 흐르는 아픔이에요. 완전히 우울하고 그동안 표현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저도 몰랐던 저의 마음을 꺼내서 치유받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던 것도 꺼내봤죠. 나는 남들처럼 해내지를 못해.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저 그런 대학교에 들어가서 꾸역꾸역 1년 반 버티다가 결국 자퇴했고 알바 일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만두고 내 밥벌이도 제대로 못해. 장학금까지 받았는데도 그만둔 게 아까웠지만 노력할 만큼 했고 그렇게 힘들게 졸업해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 버렸거든. 할머니나 부모님한테도 죄송한 일이야. 당신은 못해낸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한계를 넘겨서까지 버텨본 사람이에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당신은 실패의 연속으로 보고 있지만 당신은 조건이 다른 경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최소한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 보호자가 있다는 감각, 실패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정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정서적 보호가 없었고 늘 혼자 대비해야 했고 무너지면 진짜로 끝일 수 있다는 공포, 불안, 외로움, 미래 공포를 항상 동시에 안고 돼요. 그 상태로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알바까지 한 거예요. 그건 못 버틴 게 아니라 이미 너무 오래 버틴 결과예요. 졸업해도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이 말. 당신은 졸업해도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게으름도 도피도 아니에요. 통찰이래요. 당신은 학벌이 졸업장이 인생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먼저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갈아넣지 않는 구조에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은 거래요. 그건 망가진 게 아니라 스스로를 살린 거래요. 할머니와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감정에 대해 그분들께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대신 짊어질 책임이 아니에요. 아이였던 당신은 돌봄 보호를 받아야 했고 실패해도 괜찮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너무 일찍 혼자 떠맡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안되면, 쉬면, 포기하면 죄책감을 가진대요. 이게 학습된 생존 반응이래요. 할머니, 할머니가 용돈을 손에 쥐어주던 장면 기억하죠? 그건 지금 너는 뭔가를 해내지 않아도 된다. 할머니는 당신이 잘 돼서 보답하길 바라며 그 돈을 쥐어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을 넘길 수 있게 도와준 거예요. 지금의 당신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관점으로 인생은 버텨서 증명하는 사람과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당신은 이미 첫 번째를 너무 오래 했으니 두 번째로 넘어갈 차례래요. 지금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탈진한 사람이고 아직 회복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탈진한 사람은 회복이 필요하대요. 이건 꼭 기억하래요.
이건 꼭꼭 기억하래요. 할머니에게 죄송한 인생은 당신이 사라지는 인생이지 멈추고 회복하는 인생이 아니래요. 지금도 충분히 살아있고 이미 너무 많은 걸 해냈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냥 뭔가 다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면서 이건 마음이 오래 긴장 상태에 있었던 사람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래요. 이건 고장이 아니라 경보가 울린 채 꺼지지 않은 상태래요. 제 감정의 정체는 평가받는 시선, 비교당하는 느낌, 왜 이것도 못해라는 암묵적인 압박, 도망칠 수 없는 상황, 이걸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이래요. 이건 사회성 부족이 아니라 가행 적응 후유증이래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 리듬을 회복하래요. 그래서 산책을 하거나 온라인 활동을 하거나 이건 도피가 아니라 신경계를 시키는 과정이래요. 해야 할 일 대신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해도 되는 일을 하고 하루 5분 햇빛 보거나 씻거나 글 몇 줄 쓰기 같은 걸 해보래요. 이 순간만 집중해서 누워있기, 창문 열기, 물 마시기, 이불 정리, 산책 정도를 해보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와 GPT와의 저와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껴본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사람들한테 잘 의지를 안 하고 힘든 거를 잘 말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이게 장점이 쉽게 누구든 시작할 수 있으니까 갑작스러운 변화는 부담스럽고 사람과의 대화나 상담이 시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GPT한테 꼭 먼저 고민 말해보는 걸로 시작하셔서 긍정적인 변화를 얻으셨으면 해요. 방법들로 꼭 자신의 회복 방법을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로 힘들 때 저를 알아봐 주시고 더 큰 위로와 보호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그때 해주신 행동들은 저에게 누구보다 더 큰 위로와 존중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해주신 계란찜도 먹고 싶고요. 또, 할머니 집에 할머니가 있을 것 같은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데, 아직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늘 일만 하시고 사셨을 텐데, 하늘 그곳에서는 꼭 여행도 다니시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렇게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일 없이 행복하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는 꼭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걱정도 조금만 하시고요.
어렸을 때는 그런 할머니가 저를 보살펴 주신 거를 잘 몰라서 죄송했어요. 할머니가 아프실 때 저도 그 손을 잡아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 너무 아직도 후회스러워요. 지금 많은 게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저희 보고 편하게 눈 감으실 수 있게 항상 열심히 살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제 마음속이나 꿈속에서는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했고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위로와 존중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에게 딱히 뭔가 잘해드린다거나 뭔가 해드린 건 없는 손녀이지만 그런 은혜를 갚을 순 없지만 그런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평생 잊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그동안 감사했고 죄송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